유럽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탈리아의 칼럼니스트가 한국 사회의 실태를 폭로하기로 나선 것인데요. 그러나 한국 치안의 허상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이탈리아의 칼럼니스트가 서울에서 통곡합니다. 잃어버린 봉투가 돌아오고 모르는 이가 내 자리를 지키며 상인은 잘못 건넨 돈을 돌려줍니다. 게다가 나눔이 제도화된 상점과 마음을 달래는 공공쉼터까지.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오만을 짓밟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신뢰의 인프라, 어떻게 구축됐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칼럼니스트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소위 안전 신화에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의 지시는 단호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직접 보고 겪은 뒤에 글을 쓰라는 그의 말은 어쩌면 당연한 절차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의 제목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한국 치안의 허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과정을 꿰맞추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한국의 안전은 그저 잘 짜인 통계와 홍보의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동료들은 저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칼럼니스트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으니까요. 저는 이번 취재 역시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수첩에 비판적인 문장들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안전을 만든다는 주장은 참으로 순진하게 들렸네요. 저는 그것이 결국 막대한 정부 예산과 과잉 배치된 경찰 인력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분석하면 모든 것에는 이면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제 생각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서나 비슷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정돈된 풍경은 제 굳은 신념을 아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 미세한 균열을 외면하며 의심 가득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눈으로 직접 그 허상을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과 분석의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목적지인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첫인상은 분주하지만 질서가 잡혀있는 모습이더군요.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한 뒤 무거운 짐을 끌며 객실로 들어섰습니다. 길었던 비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가방을 정리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품에 있어야 할 중요한 서류 봉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 사본과 상당한 액수의 현금, 그리고 이번 취재의 핵심이 담긴 노트가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실패로 돌아갈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저는 다급하게 호텔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수화기를 들고 경찰서 번호를 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였죠. 호텔 입구에서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짧게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그곳에는 제가 방금 타고 왔던 바로 그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차에서 내려 제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곤란을 겪을까봐 곧장 차를 돌려 이곳으로 되돌아왔다는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정직함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오랜 동료를 만나 이 놀라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크게 놀라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카페에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제가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저를 놀리기 위해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네요.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를 찾았습니다. 일부러 창가 쪽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노트북과 지갑, 휴대폰을 올려두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 손을 씻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기도 했었죠. 초조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물건들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옆 테이블의 여성은 누군가 손을 댈까봐 제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사용한 셈입니다. 이런 종류의 친절은 제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겨우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방문했던 로마의 한 카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가방이나 귀중품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는 아예 가방을 팔에 굳게 묶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볼 수도 있었죠.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도록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알던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풍경은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잠재적인 보호자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광장을 거닐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걸어야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이곳,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이나 규칙보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진정한 치안은 높은 시민의식과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내렸던 결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세운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변화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얼마 뒤 서울의 거리를 걷다가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 동료가 한국에 오면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추천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철판 위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누르는 상인의 모습이 정겨워 보였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호떡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법 쌀쌀했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더군요. 저는 지갑을 열어 상인에게 돈을 건네고 뜨거운 호떡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달콤한 설탕과 고소한 견과류의 조화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드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음식이 주는 위로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했네요. 저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맛을 잠시 음미하며 무심코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상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뒤를 돌아보았죠. 그는 제게 지폐 한 장을 내밀며 제가 돈을 더 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2,000원짜리 호떡을 사면서 저도 모르게 3,000원을 건넸던 것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거스름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정직함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깊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힘은 바로 이런 작은 정직함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걷던 저는 우연히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커다란 가방에 물건들을 가득 담아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름다운 가게라는 독특한 간판이 걸린 상점이었습니다. 가게가 아름답다는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네요. 이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방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옷가지와 책, 그리고 다양한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얻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더군요. 그리고 그 수익금은 전부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멀쩡한 물건을 중고로 팔지 않고 이곳에 무료로 기부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점원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눔이라는 행위가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거리에서 저는 마인드 편의점이라는 이름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물건을 파는 일반적인 편의점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더군요.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업적인 쉼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편안한 의자와 발 마사지 기계, 그리고 간단한 간식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현대 사회의 고독이라는 문제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네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제게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더군요. 그저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유대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것을 보듬으려는 사회적인 관심이 이토록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저력은 바로 이런 부분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제게 어디에서 왔는지, 혹시 어떤 힘든 일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관심 앞에서 저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쓰다만 원고를 열었습니다. 한국 치안의 허상이라는 딱딱한 제목이 모니터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단 한 글자도 써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완전히 멈춰버리고 말았죠. 지난 며칠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영화의 장면들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땀 흘리던 택시기사님의 얼굴과 아무 말 없이도 제 물건을 지켜주던 여성의 친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편견을 부수는 망치 소리처럼 마음에 울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었던 점원의 미소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편의점에서 만났던 청년의 따뜻한 위로도 잊을 수 없었죠. 이 모든 경험들은 결코 정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만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차가운 머리가 아닌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써내려갔던 모든 문장들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카페를 찾아 지갑을 테이블 위에 일부러 놓아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화장실에 다녀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카페 주변의 거리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지갑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시험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차라리 지갑이 사라져서 제 처음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돌아왔을 때 혹시나 했던 제 지갑은 사라져 있었고 역시나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페 직원은 돌연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묻더군요. 혹시 지갑을 찾으러 오셨나요? 제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갑을 따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쑥스러워했네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의 품으로 자연히 돌아오는 사회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지켜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여 누군가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는 따뜻함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결코 수많은 감시 카메라나 강력한 법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한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치의 실체를 목격한 셈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국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회적 양심이라는 위대한 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만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제 글을 통해 그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기존의 원고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목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사회적 양심과 따뜻한 관심이 지켜낸 기적의 나라, 한국이라고 말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무지했던 과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자 한 인간으로서 느낀 진실한 감정의 기록이었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쏟아부어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최고의 걸작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이 글은 분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깊은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통제 시스템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안전사회는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 위에서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글은 제 칼럼니스트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을 냉소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 글을 통해 세상에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간 후 제 칼럼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하느냐고 말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은 제 글을 인용하며 한국을 사회적 양심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메일함은 수많은 독자들의 편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제 글을 통해 큰 감동과 희망을 얻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진정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양심과 관심, 따뜻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뜨겁고 진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의 굳어있던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의심이 아닌 진심을 담아 한국 사회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한 취재거리가 아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그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 경험은 제 남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의심을 무너뜨린 한국의 시민의식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날의 정말 멋진 대한민국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션서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